네, 섹션 2인데요. 여기서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생성과 배포를 도커라는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로 만드는, 컨테이너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도커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는 다양한 환경에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캡슐화해 놓는, 컨테이너라는 말 자체가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커라는 거는 그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도커는 오늘날 우리가 컨테이너로 알고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랩핑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슬라이드 중간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는 실행 중인 이제 컨테이너의 여러 부분을 이제 격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아이디는 PID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에서 격리를 하고, 파일 시스템은 이제 MNT, 마운트죠. MNT 네임스페이스에서 아이솔레이션하고, 네트워킹은 이제 NET, Net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격리하는 식으로 이 네임스페이스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C 그룹은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제 램이나 스토리지와 같은 자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제 표준 스탠다드 리눅스 개념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유니온 파일 시스템은 레이어별로 빌드되는 파일 시스템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는 읽기 전용의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도커 이미지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런타임 인스턴스가 도커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동일한 이미지를 실행하는 이제 여러 개의 이 컨테이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커 이미지는 어떤 이제 음식, 뭐 예를 들어서 김치라는 김치를 담그는 레시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젓갈을 어떻게 준비해서 소금에 배추를 어느 정도 절여서 뭐 어떻게 한다는 레시피가 다 있는데, 그 김치 담그는 방법만, 레시피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김치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경우에 레시피라는 게 이제 도커 이미지고 원하는 만큼의 김치, 즉 김치는 도커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려면 리포지토리, 저장소에서 도커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만드는 워크플로우의 이해가 이제 슬라이드에 그림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많은 부분 이제 실습과 관계된 명령어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1단계에서 이제 docker build, 그 다음에 2단계에서 docker run 또는 docker container create 뭐 이런 거 사용하고, 3단계에서는 docker demo는 이미지에 이제 로컬 사본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게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docker demo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docker run이 사용된 경우에는 여기에 로그인해서 요청된 명령을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기반 배포를 만들려면 우선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어서 살펴볼 도커 파일이라는 겁니다. 도커 파일. C와 같은 이제 코드를 컴파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컴파일. 그렇다면 make 파일의 개념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make utility가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컴파일하고 빌드 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파일이죠. 바로 이것이 도커에 대한 도커 파일의 역할입니다. 도커 파일은 실제로는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심플 텍스트 파일이고,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도커 빌드 커맨드가 수행해야 하는 이제 단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 이 그림에는 도커 빌드라는 그 다음에 -t 옵션으로 my ubuntu 뭐 콜론 latest 뭐 이런 명령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분투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도커 파일을 만드는 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한 docker images라는 명령어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력이 그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뒤쪽에 모듈에서 제공하는 실습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docker 파일 분석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섹션에 이제 이 뒷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학습용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스트럭션 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세히 살펴보시기보다는 나중에 여유 있는 시간에 참고로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네바스크, 우리 네브넷 어소시에이트 가상머신에서도 여기서 소개하는 명령을 실제 해보기 위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뒤쪽 핸즈온 랩에서 도커 컨테이너에 간단한 웹 앱을 빌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나토미에 대한 거는 간단히 훑고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새 컨테이너를 만들고 중간에 보이는 명령어 docker run이라고 돼 있죠. 이 명령을 입력해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이 docker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차례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저장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docker는 docker hub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데 고유한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로그인하는 예제가 캡처돼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커밋을 하고 docker 태깅 이런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가 제대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일련의 단계에 거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커 개발 환경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는 개발 환경, 테스팅 환경, 스테이징, 그다음에 프로덕션 환경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개발 환경은 이제 관련된 프로덕션 환경과만 일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없는 기능을 작업하는 경우에 개발 환경에는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복제본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와 같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구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듯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 환경이 편안해야 한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랩 6.2.7번에는 배쉬 스크립팅이 나머지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실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실습에서 배쉬 스크립팅 기술을 검토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용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빌드하고 수정을 하는 그런 실습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의 샘플 웹앱 빌드하는 이 실습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I/CD입니다.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에 대한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브넷 오퍼레이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 철학입니다. 이게 네브넷 오퍼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소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팀에 있던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거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고 이를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합하려고 할 때 병합 충돌이라는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중 하나가 주요 버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병합에 따른 문제를 없애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가 변경사항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메인 브랜치와 지속적으로 병합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메인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코드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발 중인 자기 자신의 최신 버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디벨로퍼들은 이제 메인 브랜치로 다시 병합하기 전에 코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화된 그러한 테스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런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Process는 이제 모든 커밋이 시스템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 보인 6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코드 컴파일에서 유닛 테스트 실행 다음에 이어서 저 뒤에 있는 다른 패키지 저장소의 버전 패키지 게시에 이르기까지. Continuous Delivery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코드가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스프린트라고 기억하시죠? 짧은 스프린트에서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Continuous Deployment하고 Continuous Delivery라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Continuous Integration을 사용하면 자그마한 변경 셋이 기본적인 이제 코드 브랜치에 지속적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 Delivery라는 거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자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설계가 돼서 언젠가는 이미의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작업자가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워킹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에서 왼쪽 상단에 그 Developers Write Code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 커밋을 리포에 커밋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코드를 분리해서 오류가 있다면 다시 개발자에게 돌리고 오류가 없다면 자동화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해서 또 오류가 있다면 돌리고 아니면은 왼쪽 아래 녹색 바탕의 비교 심볼 휴먼 세이프가드라고 있어요. 휴먼 세이프가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바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단계로 가서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 디플로이먼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바로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바로 이 우측 아래에 있는 프로덕션 라이크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먼저 디플로이를 하고 그래서 QA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코드 개발자에게 돌리고 통과를 한다면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 디플로이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는 거는 상시 항상 소프트웨어를 배포, 즉 디플로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버전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tinuous Deployment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변경이 이루어지고 테스트되고 메인 브랜치하고 통합되고 다시 테스트되면 자동화를 사용해서 프로덕션에게 배포를 하는 거죠. 이는 코드가 지속적으로 프로덕션에 배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부 조직에서는 사용자가 항상 최신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배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은 사람이 코드를 프로덕션으로 푸시해야 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사용자에 대한 이제 영향 방지라고 해서 CI/CD 프로세스의 일부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지도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빌드가 항상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에게, 즉 고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배포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롤링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는 현재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사항이 이제 주기적으로 롤아웃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나리아 파이프라인, 이 경우는 이제 새로운 버전은 사용자의 어떤 서브셋, 하위 집합 또는 아키텍처에 따라 어떤 서버에 롤아웃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사항을 쉽게 롤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문제가 없으면 이 변경사항을 나머지 프로덕션으로 모두 롤아웃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네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서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블루라고 하고 이전 환경을 그린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전의 그린 환경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이제 원래 환경으로 다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제 특정 어느 정도의 시범 운영 기간 내에 문제가 없으면 이 새로운 환경이 그 프로덕션 환경, 실제 사용하는 환경이 되고 이전에 프로덕션 환경인 그린 환경은 다시 폐기돼서 다음 변경에 사용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CI/CD의 이점이 뭔가라는 건데, 뭐 개념적인 거니까 잠깐만, 어떠한 기업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그들의 프로세스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CI/CD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6가지 정도의 이러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줄 방법론과의 통합, 짧은 스프린트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개발팀은 어떤 필수 기능의 일부 그 하위 집합이 포함된 기능적으로 동작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CI/CD는 동일한 짧은 스프린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동을 하고, 모든 커밋은 소프트웨어 워킹 버전 제공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는 MTTR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변경셋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격리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거나 롤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이점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Automated Deployment인데요. 자동화된 배포. 이 자동화된 테스트나 예측 가능한 배포를 통해서 이러한 자동화된 배포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즉 카나리아 릴리스 파이프라인 배포와 같은 배포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한 사용자 집합은 새로운 기능을 받아서 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전 버전을 사용한다는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라이브 테스트 해가지고 전체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예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에서 오는 개념이 이 자동화된 배포가 되겠고요. 덜 혼란스러운 기능 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규모의 변경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항상 배포 가능한 작은 청크로 개발을 진행하고 점진적으로 변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품질 향상이 있네요. Improved Quality. 채택되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라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류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타임 투 마켓, 출시 시간 단축에 대한 건데, 이는 이제 기능을 개별적으로 롤아웃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배포해야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다음은 젠킨스형 빌드 작업 이해인데요. 이 토픽의 나머지 부분은 인스트럭션용으로만 제공이 되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DevNet 가상머신에서 실제
명령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일부 젠킨스를 사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좋은 실습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샘플 앱 코드를 GitHub라는 이제 리포지토리에 커밋을 하고 코드를 로컬에서 수정한 다음 변경 사항을 이제 또 커밋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신 버전의 젠킨스가 포함된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